그 종목과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표님 뭐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삼성전자 일찍 발굴해가지고 뭐 100배 수익을 낸 걸로 이제 아주 유명해지셨는데 지금도 그런 삼성전자 같은 좋은 기업이 있을까? 지금 그렇게 성장할 만한 기업이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모든 분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유니콘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옛날에 1980년도에 한국 시장 전체 다 합한 게 얼마 있는지 아세요? 아니요. 1조예요. 아, 1조. 1980년. 지금 한 1600조 하죠? 네. 그럼 몇 배 올랐습니까? 1600배 올랐어요. 물론 이제 그 중에 망한 회사도 있고 또 100배. IPO 한 회사들도 있고. 예, 그렇죠. IPO 한 회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커진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옛날에는 단순했죠. 공장 짓고, 물건 만들고, 그 팔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변한 거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누가 진짜 기발한 생각을 하는지, 누가 더 비전이 높은지, 그게 성공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회사 얼마야? 1조. 그죠? 네. 그 훨씬 더 큰 부가가치를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캐피탈 마켓이다. 주시장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난 사람들이, 상장을 하게 되고 아니면 M&A가 되게 되고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그거예요.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팽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보여요. 다 새로 만든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더 그렇게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기차 말씀드렸지만 한국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상상력의 게임이에요. 오늘 제가 블룸버그 보니까 현대자동차에 대한 그런 그 큰 그 아티클이 떴어요. 아, 그래요? 예, 그 날아가는 자동차 뭐 2025년 아니 2030년인가 그때 상용화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 꿈이죠. 그러면 거기에 이게 이제 단순히 꿈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정말로 현실 가능한 거냐. 그럼 거기에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게 되고, 거기 기술도 개발하게 되고, 훨씬 더 앞당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그 어쨌든 성공하기를 다 원하면서 투자를 하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많이 있고 개인들은 어떤 경우에 실패하는지 혹시 대표님도 실패한 사례가 있으신가요? 실패하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냐 틀린데요. 손해 본 거? 아니, 손해 본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너무 일찍 팔아서 들먹 10배 벌 수 있는 거를 5배 벌었다든가 그런 실패는 많았어요. 근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고 오랫동안 투자하게 되면 다 돈은 벌게 돼 있죠. 근데 그 수익률의 경우죠. 수익률이 만약에 이걸 안 팔았으면은 뭐 200% 났는데 팔았기 때문에 100%밖에 못 난다든가 그런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오르게 돼 있다. 그게 제가 그 경험이죠. 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투자할 종목을 고르는 게 좋을까요? 그거죠. 저하고 똑같아요. 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전문가들은 좀 더 알 거다. 뭐, 전문가들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정보가 좀 많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거를 해석하는 게 문제고, 근데 그건 능력이죠. 근데 관심. 많이 알게 되면 좀 약점도 많이 알게 되면서 불안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라고 해서 절대로 내가, 불리하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전문가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 내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걸 생각을 바꾸고요. 재미나게 생각하고, 라이프 스타일 바꾸고, 여유 작업으로 투자하고, 그러면, 재미나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주식을 샀어요. 근데 사서 이렇게 보니까 주변 사람들 말도 그렇고 나오는 뉴스를 봐도 그렇고 좀 불안한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의심이 되고 이게 과연 중간에 이거 잘 될까? 이런 의심이 들면은 이건 팔아야 되는 건가요? 확신이 사라지면? 단순히 의심 자체가 아니고요. 처음에 살 때 잘못 산 거죠. 확신이 부족했다. 예, 처음에 살 때 그런 걸 예상하고 그런 생각을 미리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이 회사의 기술력에 대해서 아니면 이 회사의 경영진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많았는데 투자하다 보니까 이 회사가 더 이상 나한테 신뢰를 못 주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매각을 고려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그 확신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보유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부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확신이 예를 들어서 뭐 100% 확신은 없겠죠. 근데 이제 70% 확신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 뭐 60% 정도 확신이겠지만 그런 저 정도 어느 정도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 외국 기관 투자가들 같은 거 보면 똑같아요. 외국 투자가들도 투자했다가 이 기업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무조건 팔아요. 근데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은 팔 때 아직 원가에 안 왔으니까 안 팔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원가하고 상관없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 파는 거예요. 그게 보통 우리 손절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손절매가 가격이 떨어졌을 때 보통 손절매를 일정 손해가 났을 때 팔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네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손절매라는 것 자체가 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가격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걸 손절매라고 하죠. 내가 10,000원 주고 샀는데 목표 가격이 12,000원인데 8,000원이 된 거예요. 그걸 손절매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걸 왜 샀지? 왜 샀어 이거를? 근데 지금 그러니까 가격 맞추는 게임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이건 기관들이 먼저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기관에는 로스컷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뭐 몇 프로 내부 규정상 그게 떨어지면 팔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기관의 매도 물량이 아니죠. 내가 영리한 사람이면 요때 더 사는 거죠. 더. 그러니까 기관들이 멍청한 거니까. 대표님 회사는 그 로스컷 기준이 없죠. 없나요? 없어요. 아니, 나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되게 신기하다니까요. 주식을 아직도 기관 투자가들도 머니 게임을 하고 있구나.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구나. 절대 성공 못 해요. 요즘 사실 뭐 펀드라든가 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단 수익률 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펀드를 해지하고 개인 투자, 직접 투자로 이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그 규정들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개인들도 로스컷 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렇게 그 머니 게임이 아니 수익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마이너스 5% 나면 자기가 생각하시면 뭐 10% 나면 그 손절매 해야 된다. 그거는 진짜 아마추어죠. 그러니까 아주 아니 주식에 투자하는 건데 기업을 사는 건데 기업의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서 동업을 해요. 네. 근데 동업을 하는데 이번 6개월 동안 돈을 좀 못 벌었어요. 그러면 우리 헤어지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손절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만 아니요. 트레이딩도 아니고요. 그 손절매라는 거는 처음부터 주식을 가격 맞추는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 떨어지면 30%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펀더멘털을 보는 사람은 20% 떨어지면 웬 떡이냐 더 사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손절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탈이 좋은 기업만을 투자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말씀드렸지만 그 많은 기관 투자가들이 그런 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굉장히 유리하죠. 오히려 그걸 활용해서. 그럼요. 저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파니까 웬 떡이냐.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 기관들이 무지하게 팔아댔잖아요. 그래서 막 개인 투자자들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밀리니까 짜증을 냈거든요. 짜증 낼 게 아니라 우와. 웬 떡이냐 생각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관이 이렇게 파는 데에는 뭔가 이 기업에 약점이 있거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가지고 불안해지는 건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기업이 그 기업을 파는 이유가 정말 그렇게 펀더멘털이 문제가 있어서 파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손절매 때문에 판다 그러면 나한테 좋은 찬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그 이유를 분석을 해야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결국은 장기 투자예요. 그러면 그런 게 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럼요. 내가 6개월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닌데. 근데 그 규정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뀌어야죠. 그 로스컷 규정? 말도 안 되죠. 아니 그리고 통합개미가 막 이렇게 통합개미 자꾸 그런데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막 코로나 팬데믹 할 때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다 그러면 부끄러워야 되죠. 그렇죠. 그때 많이 팔고 개인들은 엄청나게 샀는데 기관 투자가 판다는 얘기는 이제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벤치마크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벤치마크는 100 그대로인데 예를 들어서 20-30% 떨어졌다. 그러면 로스컷 뭐 할 수 있지만 벤치마크도 같이 떨어진 거 시장 자체가 같이 떨어지는 거는 그 로스컷 규정이 뭔가 잘못된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20% 떨어졌기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 근데 그렇게 난 너무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아, 미국은 이런 게 없나요? 없죠. 우리가 규정이 그러니까 되게 좀 아니, 그러니까 아주 도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규정 만드는 기관들조차도. 그런 룰을 만드는 사람조차도 주식은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리스크 관리한다라는 차원에서 리스크를 더 가중시킨 거죠. 그거는. 그런 규정 자체가.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장기 투자. 그다음에 리서치죠. 리서치. 내 이 회사에 정말 장기 투자하면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거를 마켓 타이밍으로 리스크를 줄인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그렇고 기관들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주식시장의 중요성을 알아야 되고 이게 우리나라가 앞으로 50년 동안 어떤 나라가 될 거냐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에 이 금융시장은 반드시 정 가운데 와야 돼요. 그게 다 포함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피예요. 금융시장은. 피가 잘 돌아야 되잖아요. 네. 그게 금융시장에 피가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피가 돌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 뭐냐, 그걸 연구를 해야 되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그 펀드와 관련해서도 왜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자들이 수익이 별로 없다, 오히려 손해다, 손실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펀드가 훨씬 유리하죠. 아까 얘기했듯이 세금 혜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는데 내가 주식을 어떻게 투자하겠어요? 그런 분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내가 하루에 10,000원씩 투자하고 내가 50만 원 투자하고 어떻게 주식을 사겠어요? 그 손실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투자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환경이 좋을 때잖아요. 붐이 일어났을 때, 열풍이. 그러니까 주가가 상당히 높을 때. 그때 목돈을 딱 찔러 넣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좀 밀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밀렸을 때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갈 돈이 없든가 아니면 안 넣든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3,000만 원이 있어요. 예. 3,000만 원 투자했어요. 이제 난 노후 준비해야 되겠다. 2,500만 원이 됐어요. 네. 근데 그 다음부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월급의 10%, 그게 뭐 한 달에 100만 원일 수가 있죠. 투자하면 돼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떨어진다 하더라도 떨어지면 더 떨어질까봐 걱정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켓 타이밍의 유혹이에요. 내가 3,000만 원 투자했을 때 2,500만 원만 되면 어떻게 될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가치 투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는 거는 지금 뭔가 가치는 있으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어떤 그 모멘텀이 아직 안 생긴 거지 않느냐. 그러면 일찍 들어가서 보초를 쓰기보다는 그 모멘텀이 발생이 됐을 물론이죠. 때 근데 그거를 알면은 내가 당연히 얘기하죠.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다 말, 아니,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게 딱 그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거에 베팅하지 마라. 근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이 회사가 그 중간에 내가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중에 10배 될 가능성도 있고 100배 될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 많이 얘기하는 거 코카콜라 주식을 샀잖아요. 네. 근데 코카콜라가 전 세계에서 퍼져나가고 하니까 이게 확정성이 있으니까 내가 여기 투자하면 돈 벌겠구나.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그 워런 버핏이 막 이게 뭐 20불이 됐는데 15불 되면 그냥 막 로스 컷하고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런 주식들 많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그 개인들의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ETF가 붐이 일고 있잖아요. ETF 미국 시장을 봐서도 미국의 QQQ 같은 거는 15% 10년간인가 5년간 계속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런 게 더 분산 투자도 되면서 더 유리하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유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죠. 수수료가 싸고 그다음에 분산 대조할 수 있는 ETF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요? 순기능이 있지만 ETF의 문제는 너무 집중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마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지 않은 회사도 그 ETF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작은 기업들이 소외가 됐죠.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기회가 그런 그 작은 기업에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오히려 그렇죠. 중소형 기업들. 그렇죠. 왜냐면 돈이 딱 그쪽으로만 모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정상적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ETF 할 때는 좀 걱정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특히 한국은 더 그런 것 같은 게 한국은 작은 기업 중에서 튼튼한 기업들이 많은데 그런 게 소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ETF도 그렇고 주가 지수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번에 그 초보자들이 좋은 타이밍 잡아서 그래 돈을 번 건 오케이 좋아. 근데 앞으로는 이제 험난한 길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투자는 이제 그만둘 때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글쎄요, 뭐 같은 얘기 반복하는데요. 그게 내가 전체 자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20년 더 투자할 건데 지금 100만 원 혹은 1000만 원 그게 큰 돈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내가 앞으로 벌 거는 몇 억이 될 텐데 지극히 작은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 중요한 얘기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에 연연할 필요 없다. 다만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그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은 2천이지만 뭐 3천, 5천, 만 이거를 기다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죠. 근데 예를 들어 내가 50억이 있는데 50억 전 금액이 주식시장에 투자돼 있다. 그럼 좀 걱정돼야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약간 또 그래 투기 성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쓰는 분들 있잖아요. 뭐 ETF도 그렇지만 뭐 2배짜리, 3배짜리 이런 분들 혹은 인버스 이런 거 하시는 그런 투자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절대로 그 레코멘드 안 하죠. 왜냐면 장기 투자할 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일단 투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안 쓸 수는 없지만 아니요, 안 써야죠.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예. 헤지 펀드들이 레버리지를 하는 이유는 올라가는 시장에서도 벌 수 있고 내려가는 시장에도 벌 수 있다고 그런 전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 썼을 때 그거를 맞췄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수익이 나야 되지만 롱온리라고 그러거든요. 개인들은 롱온리잖아요. 네, 거의 무조건 장기 투자. 숏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레버리지 쓴다는 얘기는 만약 거꾸로 갔을 때는 손해가 3배, 4배가 되는데 만약에 내가 내려가는 걸 맞췄을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숏도 치고 롱도 하고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서로 완충작용이 되지만 나는 주식을 오랫동안 갖고 있을 사람인데 레버리지 하게 되면 단기간에 그 변동성을 견딜 수가 없죠. 네. 지금 우리 뭐 17조인가요? 뭐 16조 2천억인가 뭐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레버리지스 그 신용 잔고가 좋은 상황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이 그 레버리지 하느냐 차이죠.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이 레버리지 한 거는 큰 데미지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월급쟁이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좀 그건 그만하는 게 좋죠. 네. 뭐 저금리이기 때문에 돈 이자 비용이 얼마 안 나간다. 이자 비용이 문제가 아니죠. 예. 변동성에 내가 너무 노출이 많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욕심을 줄이고 딱 합리적인 어떤 투자 그렇죠. 마인드를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빚을 쓰면서 투자하지는 않는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